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의 합당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라고 했고 이준석 공동대표는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당 선언 11일 만에 제3지대가 혼돈에 빠진 모양새인데요. 이 소식을 비롯해 여야 공천 상황까지 살펴봅니다. 정치권 소식 송영훈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쪼개진 개혁신당 11일 만에 신당이 쪼개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애초부터 안 될 거라고 방송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연합뉴스TV에서 제가 작년 12월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주와 맥주를 섞으면은 소맥이 돼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소주에 물을 타거나 맥주에 물을 타면 맛이 없어진다. 이준석 대표가 그 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에 관해서 정치권에 광범위한 의구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됐죠. 그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갑신정변 이래로 가장 빨리 끝난 정치 실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은요. 단순히 어떤 이념적 좌표에 있어서 거리가 먼 집단들이 결합을 해서만은 아닙니다. DJP 연합도 이념이 달랐지만 2년 정도 존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 특유의 어떤 독선적 리더십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요. 그게 오늘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상당 부분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제3지대가 상당히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송 변호사님은 갑신정변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저는 우유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유 유통기한이 14일이라고 합니다. 네. 우유 유통기한보다도 못한 합당 절차였죠. 아니 11일밖에 유지되지 않을 합당 절차였으면 왜 했는지 참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죠. 사실 제3지대 개혁신당이 출범했을 때 그나마 애정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일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전혀 다른 정치적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두 집단이 만났을 때 이 정도의 갈등 관계조차도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준비 상황이었으면 과연 합당을 하는 게 옳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합당이 불발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게 아닌가. 조기에 불발이 되면서 각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각자의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헤어진 게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진 게 낫다라고 양쪽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누가 더 유불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양측에서 누가 더 유리한 겁니까, 현재는? 굳이 비교하자면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쪽이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개혁신당의 리스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그 독선적인 리더십 때문에 가령 국민의힘에서 공천에 탈락해서 이탈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뭐 몇 명이라도 있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로서는 굳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가담하기보다는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했지 굳이 거기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지금도 그 이낙연 대표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었는지를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탈당을 하려고 했던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결합하는 것은 상당히 멈칫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합당이 해소가 됨으로써 이제는 본래의 그 이낙연 신당,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에 가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거든요. 물론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서 반드시 탈당해서 거기로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일단 빗장 하나는 치워졌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낙연 대표가 하기 나름인데 다만 시간이 많지는 않죠. 50일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열흘에서 길면 20일. 그 안에 어떤 가시적인 영입 성과가 있어야 총선을 제대로 치러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이낙연 대표 쪽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장은 이낙연 대표의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로부터 팽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그 정치력에 큰 상처를 입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누가 더 웃을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에서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아마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다음 초쯤 되면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신당에 합류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것이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167명이나 있다 보니 분명히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미래로 흡수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에서 이삭죽기 형태로 들어오실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확보하느냐. 그것이 각각 누가 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냐. 그걸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힘을 합치겠다. 물론 두 분 다 다르다는 느낌은 알았을 텐데 힘을 합쳐서 한번 선거를 이겨보겠다라고 얘기를 치러보겠다라고 했는데 헤어지게 된 건 이 이낙연 대표 측에서 이번 기획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하다 보니까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쪽 얘기가 맞는지 이번에는 좀 먼저 얘기해 볼까요? 그 이낙연 대표 쪽에서 나오는 말로 봤을 때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때부터 아마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낙연 대표를 홀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무리하게 이낙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조차도 없애보려고 하는 총선과 앞둔 모든 결정 권한을 이준석 대표에게 집중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만들어졌고 그 원인은 이준석 대표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좀 더 비중이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 이낙연 대표와 합당을 하고 난 다음에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경험을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지층들을 결합하고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중심의 정당을 만들 총선을 기획할 의도가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는 양쪽 모두 다 입장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 개혁신당이 통합이 됐을 때의 인적 구성을 보면요. 이준석 대표 쪽 주장에 그렇게 신뢰가 안 가요. 자, 보면은 이낙연 공동대표라고 하지만 사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직함만 그렇지 개혁신당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새로운 미래가 이제 중앙당 등록이 됐거든요. 선관위에.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미래의 법적 대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혁신당은 사실 당대표도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표였고요. 사무총장이 원래 개혁신당에 있었던 김철근 위원장, 사무총장이죠.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이 원내대표예요. 그 당의 이원욱 의원이 3선이고 김종민 의원이 재선인데 초선인 양양자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네. 게다가 수석대변인 허은하 전 의원이 맡았죠. 이렇게 주요 당직을 다 개혁신당 출신이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낙연 공동대표한테는 그 상임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을 줬는데 그나마도 선거운동의 권한을 이준석 대표 한 사람한테 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낙연 대표 쪽 세력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죠. 아마 네. 그런 방식의 통합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쪽의 지지자 이탈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지자 이탈은 본인이 선택한 이상 사실은 감수해야 할 몫이죠. 그리고 자기 지지층을 설득하는 것도 정치인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의석수는 얻고 싶고 앞순번에 기호는 얻고 싶어서 통합을 해놓고 자기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한 배를 탄 사람들을 공격하고 권한을 빼앗고 과연 이런 리더십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 이번 개혁신당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와도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구 출마자는 채우는 게 과제지 지역구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있어서 그걸 걸러내고 누굴 컷오프시키고 이게 공관위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럼 공관위가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비례 상위 순번 뭐 몇 명 정도 되는 뭐 당선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순번에 들어갈 사람들 정하는 것이 공관위의 역할인데요. 네. 과거에 김종인 그 위원장이 잘 하셨던 거는 당에서 그 기반이 있어서 컷오프 시키기 어려운 분들을 일종의 전문 경영인으로 당에 와서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역할을 잘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에 필요한 역할로는 맞지 않아요. 오히려 개혁신당은 지금 당이 깨졌기 때문에 공관위원장보다는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 전문이시니까 그 당에서 정규 당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면 혹시 좀 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김종인 공관위원장 설은.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멘토로 불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싶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다음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상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관리보다는 비례대표에 관련된 문제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보다는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삼고 초려를 하면서 요청을 한다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에 합류하지 않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번 총선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능력과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3지대가 쪼개지면서 각자 도생으로 바뀌었는데 보니까 민주당 탈당파인 원칙과 상식도 원래 4명에서 3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 3명이 또 2대1로 나눠졌는데 성향이 좀 그게 보이셨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실 원칙과 상식으로 합쳐졌던 그 네 분의 의원들이 사실 성향이 같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각자의 성향이 달랐을 뿐인데 단지 반 이재명이라는 그런 하나의 공통 정서를 가지고 원칙과 상식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 봐도 이낙연 대표와 함께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온 것은 김종민 의원 단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의원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와 결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기 때문에 다시 분리된다는 그런 모습을 예상이 되지는 않고요. 네. 아마도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남아서 차기 총선을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좀 결이 비슷하다. 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팀이요. 도대체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영찬 의원도 탈당 기자회견하기 30분 전에 나 안 한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 이원욱 의원은 새로운 미래 창당대회 때 역시 30분 전에 통보해서 나 못 가겠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30분 전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말하는 원칙과 상식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조홍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구가 수도권이라고 하는 점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원욱 의원은 지역구가 화성을인데 거기는 젊은 층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이 있는 남양주도 전형적인 스윙 스테이트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을 치르면은 혹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지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논산, 계룡, 금산인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조직과 어떤 지역구 장악력을 갖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이 좀 되는 곳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 그동안에 본인들이 내걸었던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거는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인 배복주 전 부대표를 공개적으로 겨냥해서 이렇게 배제와 배척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사실은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계속 한 배를 타면서 사실 방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국민들께서도 그런 시선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두 분이 과연 그것이 원칙과 상식인가 어떤 정치적인 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문제도 또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납을 하고 싶지만 그 절차가 만약 미비하다면 좋은 방향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의 의도는 물론 이해가 되는 바이긴 네. 하지만 사실상 현행법상 그런 정당 보조금을 기부금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법에 보면 명확하게 어떠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 용처가 정해져 있죠. 직원들의 월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것을 기부금 형태든 반환을 한다든지 반환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뿐이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받은 돈은 쓸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국고에 되돌릴 수 있는지 문제는 선관위와 상의해봐야 될 문제인데 선관위도 이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오늘 표현한 대로 좋은 일에 쓰겠다, 즉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정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를 하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 보조금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즉 국고에 되돌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다른 형태로 해결하는 것은 또 구구한 논란을 낳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쪼개진 개혁신당 이야기를 마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속도내는 여당의 공천 상황이 될 텐데요. 일단
순조롭게 흘러가는 분위기예요. 이유는 좀 쉬운 데부터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근데 또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물어봤는데 또 다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또 이유가 될 것 같긴 하고요. 박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서대문 을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서대문을이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국민의힘에는 이제 서울의 서부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보면 이제 은평을의 이재호 전 의원, 또 서대문을의 고 정두원 의원, 또 양천을의 김용태 전 의원, 거기에 이제 한 명을 더 추가한다면 강서을의 김성태 전 의원까지 이런 분들이 서울 서부권에서 비교적 중도적이고 온건하고 그리고 탈이념형 그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부권의 중요한 선거구에서 그 경쟁력을 가지면서 일종의 서부벨트에서 의석을 확보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게 지금 붕괴된 상태죠. 그래서 서대문을 같은 곳이 이제 중량감이 있으면서 좀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인사가 가서 선거구를 탈환해올 필요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 그동안에 보면 이제 서대문을은 아니고 서대문갑입니다만은 이뇨한 혁신위원장 차출설도 끊임없이 나왔었고 이번에 박진 장관을 서대문을에 출마를 요청하게 된 것도 이런 전략적 배경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서대문을은 이제 정두원 의원이 마지막으로 2012년에 당선이 되고 나서는 약간 험지로 변모했습니다. 2016년에 9% 차로 패배를 했고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23.7% 차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 사선에다가 장관까지 역임한 박진 전 장관을 차출할 때는 당에서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고 봐야 되겠죠. 박진 전 장관도 이런 당의 어떤 기대와 열망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수용을 한 걸로 보이고 앞으로 이 지역의 선거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용산 출신, 이른바 용산 출신의 인사들이 험지를 수용하고 또 재배치도 수용하는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는 총선 공천 과정이 굉장히 좀 매끄러운 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반면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의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이 사실처럼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 총선 공천에 대한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167명의 현역 의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이다 보니까 공천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땅치가 않은 경우가 많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서대문구 을의 경우에도 사실상 험지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꽤 많은 득표를 얻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정두원 전 의원의 경우에도 재선까지 성공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 윤석열 정부권에서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용산에서 실세로 있던 분들이 험지로 출마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도권 격전지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데 오는 금요일이죠. 23일에는 인천 계양구를 다시 한번 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마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이 성사돼서 될 분위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명령대전을 이제 지원하러 가는 차원이 있겠고요. 네. 또 거기에 가서 그 이재명 대표를 여러 가지 겨냥을 하면서 또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계양을에 계속 묶어두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전국 단위의 어떤 선거 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일주일에 지금 2번 내지는 3번 정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구 활동에 집중해야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활동 반경은 상당히 축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그 메시지들을 상대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계양을에서 내놓게 되면은 이제 장소의 정치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양을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명령대전의 성사. 이미 사실상 확정이 되었죠.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미 공천이 확정이 되었고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에도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대전은 사실상 성사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부각시키면서 명령대전의 그런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이 지역이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민주당 계열이 항상 당선되었던 지역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지지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글쎄 저는 명령대전이라고 거창하게 부르지만 결과는 굉장히 손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당대표를 묶어두기 위해서 명령대전이라고 계속 확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20초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 그러죠. 그렇게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시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정당 얘기까지만 더 들을까요? 이제 국민의 미래가 이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이름이죠. 사흘 뒤 출범인데 이제 당대표가 누구냐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예요. 4년 전에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바뀐 적이 있었잖아요. 원철 의원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얘기는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좀 누가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잉여한 전 혁신위원장하고 김혜지 전 비대위원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잉여한 전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부인을 했고 장동혁 사무총장도 상당히 좀 단호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외부의 관측이 그런 것이지 당 지도부의 생각은 좀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그 비례정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는 언론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그 한선교 대표 같은 사례가 좀 특이한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전 누가 되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김혜지 비대위원이 그 비례정당의 당대표로 가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한국 정치 현실에 비해서 제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정치 윤리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김혜지 비대위원이 지금 비례정당의 당대표로 가려면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원총회에서 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썩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3의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김혜지 비대위원이 아니라 다른 분이 비례정당의 당대표를 맡으셔도 무방하지 않나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제명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가야 할 수밖에 되니까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그 국민의 미래죠. 비례정당에 대해서 이를 도구화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정당일 뿐이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비례정당의 대표로서 일종의 명망가와 같은 그런 의원들을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에 한성교 의원이 사실상 공천 파동을 한번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이 19석을 가졌었죠. 사실상 한 석만 더 가지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과연 다음 비례정당의 대표를 맡으시는 분이 본인의 정치를 할 생각이라든가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유력한 정치인을 비례정당의 대표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하위 20% 통보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큰 반발이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맞수가 친명계 정봉주 단 교육연수원장이 되면서 친명계가 되면서 더 이야기가 커지고 있어요. 당내에서 어떤 반응인가요? 사실 그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활동이 활발했었고요. 당내 활동도 잘 하셨다고 뭐 그런 판단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하위 10%에 포함됐다라는 사실 자체를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항상 불거지는 이런 하위 퍼센트에 대한 그런 불협화음을 공개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프레임으로 갖고 있는 이재명 사당화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비판한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고요. 결과적으로 아마 많은 의원들이 그 하위 20% 또는 10% 포함되어서 그와 같은 통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지는 않죠.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하위에 포함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불출마 내지 그러한 동료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 친명 내지 비명 간의 갈등이라고 프레임화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 혁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혁신 공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저는 매우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고 하는 얘기는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꺼낸 것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훈 의원, 또 홍영표 의원, 그다음에 친명으로 알려진 문학진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제기를 하면서
이거 사당화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민주당의 하위 20%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이분들이 법안을 몇 개를 발의했는지 찾아봤거든요. 물론 양적으로만 평가할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18개, 그중에 처리된 게 3개입니다.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발의한 법안이 63개, 처리된 것이 16개예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요. 대표 발의한 법안이 6개밖에 없고요. 그중에 처리된 거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석 달에 하나꼴로도 대표 발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고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면 이재명 대표는 하위 몇 프로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기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하위 10%든 하위 20%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 어떻게 평가를 한 건지를 민주당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당내에서 그 광범위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기준이 뭐냐 그걸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부분도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 그 하위 20%, 10%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온 것은 그 시기와 방법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런 평가 항목과 그 점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꽁꽁 싸매서 공개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있어서도 과연 총선을 불과 50여일 남겨둔 이 시점에 공개를 했었어야 했나. 사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를 하고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총선에 임박해서 이러한 통보를 한 게 아닌가. 이것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추가로 조금만 더 질문 드리면 너무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낙연 신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167명의 현역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고 혁신 공천을 하다 보면 다수 의원들이 불출마를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의원들이 혹여라도 이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게 되면 차기 총선에서의 그런 선명한 정권 심판론 구도가 붕괴될 수가 있다. 이라는 점을 아마 고민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협화음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예를 들면 비선의 모임 논란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지금 하위 20%의 공지 자체가 굉장히 늦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는 왜 그런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늦어지고 또 논란도 많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요. 그 시스템이 사실은 알고 보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시스템에 따른 거니까 좀 섭섭해도 따르라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원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스템이 오작동한다고 느껴지면 이 소스 코드를 열어보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아까 그 하위 20% 명단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명단은 나만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박주민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늘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 아주 공정하게 잘 된 거다. 내가 보기 그렇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러면 명단도 모를 텐데 어떻게 공정한 줄 알죠? 그리고 어떻게 그 산출됐는지를 알아서 그걸 공정하게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벌써 당내에서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 하위 20%가 정말 친명, 비명 이런 계파와 관계없이 산정된 게 맞는지 소스 코드를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 만한 지금 충분한 시간이 없죠. 총선 내일이면 이제 49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미루고 미뤄서 결국에는 검증할 수 없을 만한 시점이 되고 어떤 정치적 선택을 강요받을 만한 시점이 돼서 꺼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친명 비명 나눠지는 문제도 무슨 818호에서 모임이 있었다는 등 뭐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았다는 등 이런 소문들이 물론 민주당에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계속 불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문제 불식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하나만 더 하면 지금 원칙과 상식에서 처음에 이탈했던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를 받으면서 이 경선 득표 30% 깎이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뭐 어떻게 행보를 할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란 것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죠. 비록 감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얻은 득표에서 감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상대 후보의 경우에는 정치 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위 10%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탈당이라는 그런 무리한 결과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 친문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간에 일정 정도 소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물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탈당이라는 무리한 무리수를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영찬 의원은 사실 지금 오늘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5시간 전쯤에 페이스북에 올렸던데요. 제목이 뭐냐면은 국민을 믿고 당원을 믿고 맞서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 얘기는 본인은 탈당을 안 한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원칙과 상식이 탈당 기자회견할 때 본인은 30분 전에 이탈했잖아요. 그 마당에 이제 와서 탈당하기엔 좀 명분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윤영찬 의원의 사정이고 나머지 하위자 명단에 든 분들도 과연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긍을 하고 승복을 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당장 그 사선까지 하신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탈당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어서 앞으로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가 관건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